산길을 버리고 물길을 택한 순간부터 표행의 규칙은 하나씩 풀어집니다. 정파의 이름을 단 칼이 다가오고 밤길에는 독이 깔립니다. 동료가 쓰러질수록 길은 더 무거워지고 도윤의 선택은 더 잔혹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숲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에도 도윤은 곧장 길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뒤를 밟는 자들이 어디까지 붙는지 귀로 재고 있었다. 바위 그늘 밖으로는 바람에 마른 잎이 뒤집히는 소리만 들렸지만 도윤에게는 그 고요가 오히려 더 수상했다. 담장 앞에서 한 번 부딪힌 놈들이라면 보통 둘로 갈린다. 성급한 놈은 피를 보고 더 달려들고 계산 빠른 놈은 거리를 두고 다음 길목을 잡는다. 이번 표행을 쫓는 손들이라면 뒤쪽일 가능성이 컸다. 혁이 바위 틈 사이로 낮게 기어나갔다 돌아와 당장은 따라붙는 기척이 끊겼다고 알렸다. 끊긴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도 함께였다. 주명도 숲 바깥 지형을 훑고 돌아와 지금 위치에서 북쪽 산길로 붙으면 속도는 낼 수 있지만 흔적을 감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가 지난 뒤 산길은 흙이 오래 남고 좁은 오르막은 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다. 반대로 물가를 타면 속도는 떨어져도 자취가 흐려지고 갈래길도 많아 뒤쫓는 자를 늦출 수 있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길을 바꾸기로 했다. 본래 잡아 둔 산길은 버리고 주명이 꺼낸 낡은 물길, 지도를 따르듯 개울과 묵은 나루를 이어 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위험을 모르는 선택은 아니었다. 물길은 발이 느려지고 밤에는 더 험해진다. 대신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도착이 아니라 추격의 박자를 깨는 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오늘부터는 길을 아는 자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짧게 잘랐다. 표행이 아니라 도주처럼 보일 만큼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뜻이었다. 석범은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다. 산길을 버리면 하루치 거리가 반 토막 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먼저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장 앞에서 화살을 맞은 뒤라 그런지 끝까지 반대하진 않았다. 그는 창자루 끝으로 땅바닥을 눌러보며 물가로 가면 발목부터 잡히겠다고 투덜거렸고 여지는 발목이 잡히는 것보다 목줄이 잡히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받아쳤다. 짧은 말이 오간 뒤 다시 입들이 닫혔다. 그 짧은 마찰조차 사람들 긴장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됐다. 서연은 바위 그늘 안쪽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도윤이 말고삐를 들자 스스로 일어나 말 쪽으로 갔다. 누가 이끌기 전에 움직인다는 점이 계속 도윤 눈에 걸렸다. 겁에 질린 아이라면 붙잡히기 전까지 누군가 손을 먼저 찾는다. 서연은 손을 찾기보다 움직임을 먼저 맞췄다. 길 위에서 익힌 습관 같았고 그래서 더 불길했다. 출발은 해가 기울기 전에 서둘렀다. 숲을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도윤은 흔적을 일부러 남겼다. 말 한 필 자국을 북쪽 산길 쪽으로 깊게 찍고 석범에게 그 방향으로 잠깐 다녀오게 했다. 혁이 그 뒤를 한 번 더 어지럽혔고 서우는 잘린 나뭇가지 몇 개를 끌어 발자국 결을 흐렸다. 정교한 속임수는 아니었지만 급하게 따라붙는 놈들 눈에는 잠깐의 망설임을 만들 수 있었다. 표행은 칼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소한 지연이 사람 하나 몫을 대신할 때도 많았다. 본격적으로 물길을 탄 뒤부터 걸음은 확실히 느려졌다. 개울 옆 길은 사람 다닌 흔적이 드물어 갈대와 덤불이 발목을 쳤고 돌밭은 젖은 이끼 때문에 미끄러웠다. 말들은 평지에서보다 더 자주 고개를 흔들었고 곱비를 잡은 손에는 잔임이 계속 들어갔다. 주명이 앞에서 막힌 구간을 찾으면 돌아 나갈 틈을 재고 도윤은 그 사이 행렬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조절했다. 혁은 뒤쪽 물가와 둔덕을 번갈아 보며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는지 살폈다. 석범은 투덜거리면서도 앞쪽 장애물을 먼저 치워 길을 여는 쪽을 맡았다. 불평이 많을 뿐 손은 성실했다. 해가 더 기울 무렵 개울이 넓어지며 묵은 나루터 흔적이 나타났다. 썩은 말뚝 몇 개가 물가에 비스듬히 박혀있고 무너진 계단이 반쯤 물에 잠겨 있었다. 주명은
이 근처에서 잠깐이라도 물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밤길이 힘들다고 했다. 도윤도 그 판단은 맞다고 봤다. 다만 열린 나루터는 눈에도 잘 띄었다. 그는 나루터 바로 아래로 내리지 않고 상류 쪽 바위 그늘진 구비를 택했다. 한눈에 보이는 자리는 버리고 한 번 더 꺾는 선택이었다. 물을 채우는 동안에도 도윤은 사람들을 쉬게 하지 않았다. 서후와 려진이 물주머니를 나누어 채우는 사이 혁과 주명에게 양쪽 둔덕을 맡기고 석범은 말들을 순서대로 먹이게 했다. 서연은 물가 가까이 세우지 않고 바위 뒤 그늘에 앉혔다. 아이가 눈에 띄는 위치를 피하려는 의도였지만 정작 서연은 불평 없이 그늘에 앉아 물가 소리만 듣고 있었다. 잠깐 바람이 불 때 회색 두루마기 소매가 젖은 손등을 스쳤고 그 아래 얇게 감긴 천 끝이 보였다. 도윤은 시선을 바로 걷었다. 몸에 감춘 것을 찾지 말라는 조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떠날 때 생겼다. 혁이 둔덕 아래로 내려오며 누군가 상류 쪽 얕은 물을 건넌 흔적이 있다고 알린 것이다. 사람 둘, 많아야 셋. 발 깊이는 가볍고 간격은 일정했다. 이쪽을 직접 본 것은 아닐 수도 있었지만 물길을 타는 방향을 읽은 흔적일 가능성이 컸다. 도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곧장 나루를 버렸다. 그 대신 개울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한 번 물을 건너 반대편 갈대밭으로 붙는 길을 택했다. 젖는 수고를 감수하고 방향 감각을 한 번 꺾는 선택이었다. 석범이 먼저 물에 들어가 깊이를 쟀다. 허벅지 중간쯤 오는 구간이 있었고 바닥은 자갈이라 말이 미끄러질 수 있었다. 도윤은 서연 말부터 건너지 않았다. 먼저 석범과 혁이 빈말 둘을 건너 길을 잡게 하고 주명이 중간에서 받치고 마지막에 도윤이 서연 말 고삐를 잡아 건너게 했다. 순서를 바꾼 덕에 시간은 더 들었지만 중심이 물속에서 흔들릴 위험은 줄었다. 물살이 세진 않았어도 차가운 물이 종아리를 때리자 사람들 숨이 잠깐씩 거칠어졌다. 서연은 말 위에서 이를 악문 얼굴로 버텼고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반대편 갈대밭으로 들어선 뒤에야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건너온 물가에는 남은 흔적이 생각보다 적었다. 발자국은 물이 지우고 말자국도 자갈이 흐렸다. 다만 젖은 바짓자락과 숨 가쁜 말들 상태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물길을 택하면 흔적은 줄어도 사람 피로는 빨리 쌓였다. 도윤은 그 값을 알고 택한 길이었다. 문제는 이 값을 언제까지 치를 수 있느냐였다. 어둑해질 무렵 주명이 갈대밭 끝쪽 폐선창 하나를 찾아냈다. 지붕은 절반쯤 무너졌지만 바람막이 정도는 되는 곳이었다. 바닥은 축축했으나 제사당보다는 냄새가 덜 퍼질 구조였다. 도윤은 오늘 밤은 여기서 짧게 한밤중에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미리 못 박았다. 사람들 얼굴에 피로가 드러났지만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첫날과 둘째 날 사이에 모두 배운 것이다. 편히 자는 밤이 길어질수록 아침에 피를 더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진이 젖은 다리와 발목을 빠르게 살피며 물집 잡힌 곳을 동염했고 서우는 말 안장끈을 다시 조였다. 석범은 폐선창 입구에 쌓인 널판지를 옮기며 욕을 씹었고 혁은 바깥 갈대 흔들림을 오래 듣고 들어왔다. 도윤은 그 사이 서연에게 마른 떡과 물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받아들고 조금씩 씹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주변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뒤 서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늘 왜 물을 건넜는지 묻는 뜻의 말을 흘렸다. 규칙을 떠올리면 답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도윤은 이번에는 짧게 입을 열었다. 산길은 사람을 숨기기 좋지만 흔적도 오래 남고 물길은 느려도 자취를 씻는다고 했다. 그 말은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설명이라기보다 지금 이 길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알려주는 사실에 가까웠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곱씹는 듯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바깥에서는 물 냄새와 갈대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고 폐선창 지붕 틈으로 저녁빛이 가늘게 잘려 떨어졌다. 도윤은 입구 쪽에 기대 앉아 오늘 지나온 길을 머릿속에서 다시 짚었다. 담장 앞 습격, 피 묻은 표식, 상류 물자국, 강을 건넌 선택.
하나하나가 아직은 작은 조각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큰 판 위에서 이 표행을 몰고 있다는 느낌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을 읽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도 분명했다. 묻지 않는 표행이라도 길은 계속 바뀌어야 했다. 맡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는 길부터 사람 예상을 벗어나야 했다. 오늘 산 길을 버리고 물길을 택한 선택은 그 시작일 뿐이었다. 폐선창에서 보낸 밤은 쉼이라기보다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웠다. 도윤은 한밤중에 한 번 사람들을 깨워 자리를 옮겼고 새벽이 오기 전 다시 갈대밭 안쪽으로 들어가 짧게 몸을 붙였다. 한 곳에서 길게 머물지 않는 방식은 사람을 더 지치게 했지만 적어도 뒤를 밟는 자들에게 리듬을 내주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됐다. 날이 밝을 무렵 사람들 얼굴에는 피로가 얇게 눌어붙어 있었고 말들도 고개를 낮춘 채 숨을 길게 뽑았다. 그래도 누구 하나 먼저 불평하지 않았다. 담장 앞에서 피를 본 뒤부터는 모두가 말보다 발을 아끼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다. 주명은 아침 안개가 남은 물가를 훑고 돌아와 오늘은 개울을 더 타기보다 낮은 산등성이를 비껴 가는 길이 낫겠다고 했다. 물길만 고집하면 오히려 다음 나루에서 기다리는 손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다. 길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는 물가를 따라가던 행렬을 중간에서 틀어 갈대밭을 빠져나와 돌 많은 비탈길로 올렸다. 젖은 바지와 신발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오늘은 발보다 눈을 먼저 살려야 했다. 오전 내내 하늘은 흐렸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먼 시야가 자주 끊겼다. 이런 날씨는 추격하는 자에게도 불편하지만 숨어 지켜보는 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었다. 도윤은 앞만 보지 않고 자꾸 옆 능선과 뒤 둔덕을 확인했다. 혁도 그 기색을 읽었는지 뒤를 살피는 각도가 더 커졌다. 석범은 창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뜻을 낮게 흘렸다. 도윤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조용한 날은 두 가지뿐이었다. 아직 멀었거나 이미 앞에서 기다리거나.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길은 마른 개천 바닥을 가로질러 작은 돌다리로 이어졌다. 다리 너머에는 버드나무 몇 그루와 폐가 한 채가 있었고 그 뒤로는 다시 낮은 길이 갈라졌다. 주명이 먼저 다리 상태를 보러 나가려는 순간 다리 건너 그늘에서 사람 셋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농부 차림도 떠돌이 차림도 아니었다. 옷은 검소했지만 정돈돼 있었고 허리에 찬 칼집과 손등 감긴 천이 같은 규칙으로 맞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서 있는 간격이 눈에 걸렸다. 길을 막는 차에 흩어진 간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좋게 정렬된 간격이었다. 가운데 선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끝에는 예를 갖춘 기세까지 있었다. 아이를 보호하러 왔으니 순순히 넘기면 불필요한 피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좌우에 선 자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위협이라기보다 절차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눌렀다. 이름 없는 청북군과는 결이 달랐다. 이번에는 스스로 명분을 세우고 나온 자들이었다. 사내는 자기들이 정파 쪽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다. 문파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무림의 질서를 위해 움직인다는 말과 황실의 핏줄이 사파 손에 넘어가면 큰 화가 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엮었다. 도윤은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확신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소문 수준이 아니었다. 적어도 표행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분명히 잡고 있었다. 다만 정말 보호를 위해 왔는지, 보호를 명분 삼아 확보하러 왔는지는 말투만으로 가를 수 없었다. 길 위에서는 칼집의 각도보다 눈이 먼저 진심을 드러낸다. 가운데 사내의 눈은 도윤이 아니라 서연이 있는 쪽 뒤편만 계산하듯 훑고 있었다. 석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길부터 비키라는 뜻을 거칠게 내뱉자 좌우에 선 자들 중 하나가 곧장 표사 주제에 큰일을 모른다는 식의 말을 받았다. 말 속에는 멸시와 조급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 짧은 말다툼이 길어지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흐름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는 석범을 손짓으로 누르고
정중한 말투로 이 표행은 의뢰가 끝날 때까지 맡은 것을 넘길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했다. 명분을 길게 겨루지 않고 직업의 규칙으로 잘라버리는 대답이었다. 가운데 사내의 눈빛이 그제야 조금 변했다. 공손한 껍질이 얇게 벗겨지며 속의 냉기가 드러났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말을 꺼냈고 그와 동시에 다리 뒤 버드나무 그늘에서 두 명이 더 걸어 나왔다. 처음부터 다섯이었다. 숫자를 숨기고 대화를 먼저 건 이유가 분명해졌다. 칼보다 말로 틈을 벌려보려는 수였다. 혁이 뒤쪽에서 낮게 숨을 고르며 칼집을 비트는 소리가 들렸고 서우는 서연말 고삐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실었다. 여진은 말없이 서연과 말 사이 거리를 바짝 붙였다. 도윤은 다리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선택을 벌였다. 상대가 정파의 이름을 내걸고 나온 이상 여기서 크게 부딪히면 뒤에 붙은 청부꾼들까지 냄새를 맡고 더 빨리 달라붙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주명에게 왼쪽 개천 사면을 가리키며 우회 신호를 보냈다. 비가 그친 뒤라 개천 바닥은 마른 구간이 많았고 돌이 많아 걷기 불편해도 사람을 한 줄로 세우기 좋았다. 문제는 상대가 그 틈을 내줄 리 없다는 점이었다. 예상대로 좌우의 사내 둘이 먼저 움직였다. 칼을 뽑는 소리가 청부꾼들 것보다 훨씬 짧고 깔끔했다. 쓸데없는 과시가 없고 한 번 뽑으면 바로 거리를 재는 칼이었다. 석범이 창으로 앞을 막아 세우자 쇳소리가 한 번 크게 튀었고 혁이 뒤쪽에서 파고들던 자의 손목을 노려 각을 끊었다. 전투 감각만 보면 확실히 정제된 손들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름 없는 자들은 틈이 생기면 물러서기도 하지만 이런 부류는 명분이 붙는 순간 손을 멈추기 어려웠다. 가운데 사내는 끝까지 칼을 늦게 뽑았다. 대신 말을 계속 던졌다. 아이를 넘기면 표국도 표사도 보전할 수 있다는 말. 지금 칼을 겨누는 것은 사파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말. 너희가 진실을 알면 오히려 살 길이 없어진다는 말. 그중 몇 마디는 도윤 귀에 유난히 오래 남았다. 특히 진실을 알면 살 길이 없다는 말은 위협이면서도 사실을 흘리는 말이었다. 저들이 최소한 아이의 정체를 둘러싼 금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도윤은 그 말을 더 듣지 않았다. 그는 서연말 고삐를 잡은 채 개천 사면으로 몸을 틀고 석범과 혁에게 싸워 이기지 말고 길만 열라는 뜻을 짧게 던졌다. 석범은 창끝으로 정면 둘의 시선을 끌며 일부러 크게 밀어붙였고 혁은 그 틈에 상대 발목과 손목만 끊어 흐름을 끊었다. 주명이 먼저 개천 바닥으로 내려가 돌 굴러가는 소리를 크게 내자 서후와 려진이 서연을 감싸며 뒤따랐다. 정파 쪽 사내 하나가 개천 아래로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윤이 칼집제로 어깨를 쳐서 중심을 무너뜨렸다. 죽일 각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각이었다. 짧은 난전 끝에 행렬이 개천 바닥으로 접히자 가운데 사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적으로 돌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뜻을 남겼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름값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정체를 새기는 일보다 거리였다. 개천 바닥 돌들이 말발굽 아래서 미끄러지고 사람 발이 자꾸 헛트렸지만 적어도 다리 위 일자 공간보다 낫다. 뒤에서 따라오려면 저들도 대열을 깨야 했다. 한참 내려온 뒤 개천이 다시 갈라지는 지점에서 도윤은 잠깐 멈춰 사람들을 살폈다. 석범 팔뚝에 얕은 베임이 생겼고 혁의 소매 끝도 찢어져 있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모두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 습격이 아니라 명분을 가진 칼과 부딪혔다는 것을 다들 느꼈기 때문이다. 여진이 서둘러 상처를 동여매는 사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고 있었다.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완전히 담담한 것 같지도 않은 묘한 정적이었다. 잠시 뒤 서연이 아주 낮게 아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냐는 뜻의 말을 흘렸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에서 나온 드문 물음이었다. 도윤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길 위에서 이름을 먼저 내미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답했다. 선한지 악한지 가를 틈이 없고 지금은 모두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답이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손끝 움직임을 멈췄다. 도윤은 다시 길을 재며 속으로 판단을 굳혔다. 청부꾼만 붙던 판에 정파 이름을 단 칼까지 나왔다면 뒤로 갈수록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누가 먼저 아이를 손에 넣느냐보다 누가 먼저 명분을 쥐느냐를 다투는 판이 시작된 셈이었다. 그 판에서 표사는 가장 작은 이름이지만 지금 이 길에서는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그는 개천 갈림길 중 사람이 덜 밟은 오른쪽 자갈길을 택했다. 걷기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상관없었다. 오늘 다리 위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였다. 이 표행은 더 이상 숨은 칼만 피하면 되는 길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정파의 이름까지 단 칼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그 칼들은 청부꾼보다 더 정중한 얼굴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개천 갈림길에서 오른쪽 자갈길로 틀고 난 뒤부터 사람들 걸음은 더 느려졌다. 물길을 오래 탄 다리의 돌길 충격이 겹치자 발목과 무릎이 먼저 굳었다. 도윤은 속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을 눌렀다. 지금 무리에서 거리를 벌려도 밤의 흐름이 끊기면 오히려 더 크게 잡힌다. 해가 기울 무렵까지는 시야를 믿고 어두워진 뒤에는 냄새와 소리만 믿어야 했다. 그는 주명에게 앞길만 보지 말고 바람 방향도 같이 보라고 일렀다. 밤길은 길보다 바람이 먼저 적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정파 쪽 칼과 부딪힌 뒤라 사람들 표정은 다들 더 닫혀 있었다. 석범은 팔뚝 상처를 동여맨 채 창자루를 쥐고 걸었고 혁은 뒤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멈춰 섰다. 서우는 겁을 감추려는 기색이 뚜렷했지만 손놀림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여진은 다친 자들 상태를 걷는 중에도 눈으로 재고 있었고 서연은 말 위에서 고개를 낮춘 채 흔들림을 버텼다. 말이 힘에 붙여 숨을 거칠게 뽑을 때마다 아이 손등 힘줄이 얇게 드러났다. 도윤은 그 손등을 한번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불안한 것을 오래 보면 판단이 늦어진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주명이 길 오른쪽에 버려진 땔감터 흔적을 찾아냈다. 예전에는 나무꾼들이 쉬던 자리였는지 낮은 돌무더기와 타다 남은 재가 남아 있었다. 지형만 보면 밤을 넘기기 나쁘지 않았다. 뒤는 비탈이고 아픈 자갈밭이라 접근 소리도 잘 들릴 자리였다. 석범은 여기서 쉬어야 한다는 뜻을 눈으로 보냈고 서우도 말 상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가 너무 깨끗했다. 최근에 누군가 뒤집어 본 흔적이 있었고 돌무더기 사이에는 젖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가 너무 반듯하게 끼워져 있었다. 사람이 쉬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기다리기 좋게 손본 자리처럼 보였다. 그가 그냥 지나치자 석범이 낮게 욕을 삼켰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도윤은 잠깐 뒤쪽으로 손짓하며 쟤를 보라고만 했다. 석범도 한 번 흘끗 본 뒤 입을 다물었다. 담장 앞에서 한 번 당한 뒤라 이런 작은 수상함도 이제는 다들 무시하지 않았다. 여진이 서연 어깨에 덮인 천을 다시 당겨주며 걷는 속도를 맞췄고 혁은 일부러 마지막으로 남아 발자국 결을 흐렸다. 길 위의 버림과 선택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오자 길은 사람 얼굴보다 소리로 먼저 열렸다. 자갈이 미끄러지는 소리, 말이 코로 내는 숨, 갈대 끝 스치는 바람, 멀리서 울리는 밤새 소리. 도윤은 그런 소리들 사이에 끼는 낯선 결을 듣고 있었다. 밤에는 칼 부딪히는 소리보다 작게 오는 것이 더 위험했다. 독 쓰는 자들, 덧놓는 자들, 길을 막지 않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 그는 괜한 예감이라고 넘기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사파 쪽 손도 더 본격적으로 붙을 때였다. 그 예감은 오래 가지 않아 맞았다. 좁은 산비탈 아래를 돌아 나오던 중 앞서 걷던 주명이 갑자기 손을 들고 멈췄다. 길바닥에 가느다란 줄 하나가 걸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얇았고 돌 사이 색과도 비슷했다. 서우가 한 발만 더 내디뎠으면 무릎쯤 걸렸을 높이였다. 주명은 숨을 죽인 채 줄 끝 방향을 눈으로 쫓았고 도윤도 주변 어둠을 훑었다. 줄 자체는 조악했지만 설치 위치가 좋았다. 걸려 넘어뜨리려는 정도가 아니라 대열을 멈추게 만든 뒤 옆에서 찌르기 좋은 자리였다. 도윤은 줄을 바로 끊지 않았다.
대신 석범에게 왼쪽 비탈 아래 돌을 하나 던지게 했다. 돌이 굴러가며 줄 끝 근처를 스치자 낮은 퍽 소리와 함께 비탈 위 나뭇가지 사이에서 흙단지가 깨졌다. 곧 매캐한 냄새가 흘러내렸다. 불붙는 기름은 아니었고 사람 숨을 거칠게 만드는 약재 냄새에 가까웠다. 여진이 즉시 입과 코를 천으로 가리라고 낮게 외쳤다. 도윤도 그제야 확신했다. 이번에는 정면 칼이 아니라 밤길의 독이었다. 매캐한 연기는 비탈 아래로 깔리듯 퍼졌다. 바람이 약한 탓에 빨리 흩어지지 않았고 말들이 먼저 불안해졌다. 한필이 고개를 세우며 발굽을 찾아 서우가 고삐를 놓칠 뻔했다. 석범이 몸으로 막아 세웠고 혁은 뒤쪽 말부터 돌려 바람 반대편으로 붙였다. 도윤은 서연말 고삐를 잡아 사람들보다 먼저 비탈 위쪽 사선으로 올렸다. 독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연기 아래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먼저 닿는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일이었다. 문제는 저쪽이 비탈이라 발이 미끄럽고 대열이 쉽게 흐트러진다는 점이었다. 그 틈을 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칼날 반짝임보다 발놀림이 먼저 보였다. 정파 쪽 칼처럼 각이 반듯하지 않았다. 낮게 붙어 들어와 허벅지와 옆구리만 노리는 식이었다. 사파 쪽 살수 특유의 거리였다. 혁이 뒤에서 파고든 자의 진입각을 칼집재로 막아 세우고 석범은 창을 크게 휘두르지 않고 자루 끝으로 얼굴과 손만 찍어냈다. 도윤은 서연을 먼저 비탈 위로 올리느라 칼을 늦게 뽑았다. 상대도 그걸 알고 아이 쪽으로 각을 좁혔으나 여진이 재빨리 약재 꾸러미를 던져 눈을 잠깐 가렸다. 약봉이 터지며 가루가 날리자 놈 하나가 본능처럼 눈을 감았다. 짧은 틈이었지만 길값으로는 충분했다. 연기 냄새가 더 짙어지자 사람들 기침이 터지기 시작했다. 약독이 강한 것은 아니어도 숨을 흐트러뜨리는 데는 충분했다. 도윤은 여기서 길게 붙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명에게 줄이 없는 옆 사면 길을 찾게 하고 혁과 석범에게는 쫓아오는 손만 끊으라고 했다. 죽이려 달라붙으면 오히려 뒤쪽에 더 큰 덫이 있을 수 있었다. 사파 쪽 손은 자주 그렇게 판을 겹친다. 하나를 물게 하고 둘째의 숨을 빼며 셋째에서 끝낸다. 주명이 비탈 중간에 짐승길 같은 좁은 틈을 찾아냈다. 사람 하나와 말 한 필이 겨우 비껴갈 폭이었다. 서우가 먼저 빈말 하나를 넣어 길을 시험하고 도윤이 서연말 고삐를 잡아 그 뒤를 붙었다. 비탈 흙이 젖어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졌고 자갈이 아래로 쏟아졌다. 아래쪽 어둠에서 욕설과 짧은 휘파람 소리가 오갔다. 신호였다. 아직 더 있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그 소리에 등을 차갑게 식히며 속도를 더 냈다. 지금은 반격보다 거리, 확인보다 탈출이 먼저였다. 한참을 돌아 비탈 반대쪽 완만한 능선에 올라섰을 때 매캐한 냄새가 비로소 옅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몰아쉬며 멈췄고 말들도 거품 섞인 숨을 토했다. 여진이 급히 사람들 눈과 코를 물로 적시고 약재 몇 가지를 씹어 삼키게 했다. 석범은 기침 사이로 욕을 뱉으며 밤길에 독을 쓰는 놈들은 칼 쓰는 놈보다 더 비열하다고 씹었다. 혁은 그런 말에 맞장구도 치지 않고 아래 어둠만 계속 보고 있었다. 아직 추격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능선 바위에 기대 앉아 어깨를 들썩였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다. 다만 기침을 참느라 눈가가 붉어졌다. 도윤이 물주머니를 내밀자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그제야 조금 보였다. 도윤은 짧게 이제부터는 냄새가 이상하면 먼저 말하라고 했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이라도 죽음을 부르는 냄새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한참 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고르는 동안 주명이 아까 비탈 아래서 들은 휘파람 소리가 두 번 간격을 맞췄다고 말했다. 즉흥산적이나 떠돌이 칼잡이 소리가 아니라 신호를 맞춰 움직이는 물이라는 뜻이었다. 도윤은 정파가 이름을 내밀고 길을 막기 시작한 데 이어 사파 쪽은 독과 덫으로 밤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판단을 굳혔다. 양쪽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더 나빴다. 한쪽을 피하면 다른 쪽 결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남은 밤길은 능선을 따라 짧게 끊어가고 새벽 전에는 다시 물가로 내려가 자취를 쉬기로 했다. 사람들은 피곤에 눌린 얼굴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다들 알고 있었다. 이 표행은 길 하나를 정해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밤에는 독이 기다리고 낮에는 명분을 단 칼이 기다린다. 그 사이에서 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계속 바꾸고 사람 숨을 이어붙이는 것뿐이었다. 도윤은 다시 서연 곁으로 붙어 고삐를 잡았다. 아래 어둠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올라왔고 그 속에 깨진 단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만 되새겼다. 이제 첫 추적자는 지난 일이 아니었다. 오늘 밤 독이 올라온 순간부터 이 표행은 단순히 쫓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씩 방식이 달라지는 사냥판 안으로 들어온 셈이었다. 그리고 그 사냥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칼보다 먼저 냄새를 읽고 말보다 먼저 침묵을 지켜야 했다. 능선을 따라 짧게 끊어 걷는 밤길은 사람 기운을 더 빨리 깎았다. 독 냄새를 피해 비탈을 넘은 뒤라 다들 숨은 고른 듯 했지만 다리에는 이미 피로가 깊게 쌓여 있었다. 강도윤은 일부러 걸음을 크게 내지 않았다. 지친 사람은 속도를 올리는 순간 발부터 망가진다. 밤길에서 발 하나 삐끗하면 칼 맞는 것보다 더 조용히 사람이 줄어든다. 그는 앞서 가는 한 주명의 어깨 움직임과 뒤쪽 노역의 보폭을 번갈아 보며 지금은 거리를 벌리는 것보다 대열을 무너지지 않게 붙이는 쪽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들은 능선 아래 얕은 물가를 다시 탔다.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자취를 싣고 날이 밝기 전에 갈대와 돌밭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계산이었다. 물은 차갑고 발목을 오래 붙잡았지만 밤길의 독과 덫을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했다. 윤석범은 창자루를 어깨에 건 채 이를 악물고 걸었고 임서우는 말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손바닥에 천을 한 겹 더 감았다. 마려지는 사람들 숨소리만 듣고도 누구 기침이 도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가를 수 있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문제는 날이 밝을 무렵 찾아왔다. 물가를 벗어나 낮은 논둑길로 오르려는 순간 여진이 뒤에서 갑자기 신음을 삼켰다. 도윤이 돌아보니 여진의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밤의 비탈을 넘을 때는 버텼던 것이 차가운 물과 연속된 이동을 겪으며 끝내 버티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진은 바로 괜찮다고 했지만 발을 딛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단순 삨이 아니면 길이 길어질수록 더 나빠진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대열을 멈추고 발목부터 보게 했다. 여진은 이를 악문 채 자기 발목을 스스로 만져보며 뼈가 나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심하게 비틀린 상태라 무리하면 금이 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표행 중 약재와 응급처치를 맞는 사람이 다치면 손 하나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후 모든 상처값이 커진다. 도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석범이 여진 짐을 대신 지겠다고 했고 서우는 말 한 필 비워 태우면 된다는 뜻을 보였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미 말들도 지쳐 있었고 지금부터는 추격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느려진 대열은 눈에 띄기 쉽고 끊기 쉽다. 도윤은 잠깐 계산했다. 여진을 태워 끌고 가면 속도는 늦어지고 뒤에 붙은 손이 다시 칼을 들이밀 때 대열 전체가 위험해진다. 여기 남겨두는 선택은 더 나빴다. 남긴 사람은 적이 오기 전까지 살 수 있어도 적이 먼저 닿으면 표행의 흔적과 인원 구성이 그대로 넘겨진다. 어느 쪽도 깨끗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 짧은 침묵 사이 여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은 뒤를 맞는 쪽이 낫겠다는 뜻이었다. 발목을 묶고 숨어 움직이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고 여기서 모두가 같이 늦어지는 것보다 아이를 앞으로 보내는 쪽이 맞다는 계산이었다. 서우가 바로 반대하려 했지만 말이 길게 나오지 않았다. 석범도 인상을 구기며 욕부터 삼킨 뒤 입을 다물었다. 혁은 말없이 주변 지형만 살폈다. 누구도 쉽게 좋다 나쁘다를 못 잘랐다. 모두가 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남은 사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대열 전체를 늦춘다. 도윤은 여진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자 오히려 더 답이 빨리 나왔다. 그는 여진을 완전히 남겨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열을 둘로 쪼개는 짧은 방식을 택했다. 주명과 혁이 먼저 서연을 데리고 앞쪽 은신처까지 치고 나가고 도윤과 석범이 여진을 받쳐 뒤에서 따라붙는 식이었다. 멀리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거리 안에서 다시 합치는 방식이었다. 위험한 선택이지만 모두를 한 줄로 끌고 가다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표행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무너진 줄을 억지로 이어 붙이려다. 전부 드러나는 일이었다. 즉시 준비가 이루어졌다. 여진은 자기 약재 꾸러미에서 붕대를 꺼내 발목을 단단히 감았고 서우는 그 손을 거들며 눈을 자꾸 붉혔다. 여진은 오히려 서우를 다독이듯 약재 분량과 사용 순서를 빠르게 넘겼다. 누가 열이 오르면 무엇부터 먹일지, 피가 멎지 않으면 어떤 가루를 먼저 눌러야 할지, 독 냄새를 다시 맡으면 씹어 삼킬 약초는 무엇인지까지 짧게 정리했다. 살아서 다시 만나겠다는 말 대신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넘기는 손이었다. 그 모습이 도윤에게는 작별 인사보다 더 무겁게 박혔다. 주명과 혁이 서연 말 고삐를 나누어 주고 먼저 움직일 때 서연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뒤를 돌아봤다. 아이는 여진의 발목을 한 번, 도윤 얼굴을 한 번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의 규칙을 지키려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도윤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아이가 이제는 사람 하나가 빠지는 의미를 눈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앞대열이 논둑 뒤로 사라진 뒤 도윤과 석범은 여진을 양쪽에서 받쳐 천천히 움직였다. 여진은 이를 악물고 발을 끌며 최대한 소리를 죽였지만 평소 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길은 금세 길어졌다. 석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끔 뒤를 돌아봤고 도윤은 발자국이 너무 한 줄로 남지 않게 일부러 자취를 흐트렸다. 느린 걸음에는 느린 방식의 숨김이 필요했다. 급하게 지우려 들면 오히려 흔적이 더 눈에 띈다. 다행히 반나절을 넘기기 전에 주명이 정해둔 합류 지점이 보였다. 낮은 바위와 억새가 둘러친 움푹한 터였고 물길과도 가깝지 않아 냄새가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였다. 혁이 먼저 나와 주변을 확인한 뒤 손짓을 보냈다. 그제야 석범이 크게 숨을 내쉬었고 여진도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여진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끝까지 신음은 크게 내지 않았다. 그는 앉자마자 자기 발목 상태를 다시 만져보고 오늘 안에 더는 걷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루를 쉬면 추격이 붙을 수 있고 무리하면 여진 발목이 완전히 나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값이 컸다. 도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오늘은 거리를 포기하고 자리 방어에 힘을 쓰겠다고 정했다. 표행이 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하루를 버텨서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두 날을 억지로 밀다 둘을 잃는 것보다 낫다. 그는 혁과 주명에게 바깥 경계를 나눠 맡기고 석범에게는 접글로 두 곳에 돌과 가지를 섞어 소리나는 발판을 만들게 했다. 서우는 여진 곁에 붙어 약재를 익혔고 서연은 말없이 물주머니를 건네며 손을 도왔다. 해가 기울 때쯤 여진의 발목은 더 붓고 열이 올랐다. 여진은 이를 악물고도 내일 새벽에는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자신을 설득하는 쪽에 가까웠다. 도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 대신 오늘 밤 경계를 두 겹으로 세우고 새벽까지 상태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잘랐다. 표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지 바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희망이 아니라 발이 정한다. 밤이 내려오자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와 억새 스치는 소리만 이어졌다. 아직 적의 기척은 없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 고요를 믿지 않았다. 오늘 하루 이들이 잃은 것은 거리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쓰러지자 대열의 숨이 달라졌고 아이를 둘러싼
침묵의 무게도 더 커졌다. 그는 입구 쪽에 앉아 어둠을 보며 생각했다. 이 표행은 이제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람을 잃고도 줄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싸움은 대개 가장 조용한 날에 더 많은 값을 치르게 마련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강도윤은 오늘 밤을 길게 끌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마려진의 발목은 생각보다 더 빨리 부었고 열도 쉬이 내리지 않았다. 억지로 걸음을 밀면 여진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열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도윤은 거리를 버리고 자리를 택했다. 표행에서 가장 거리는 선택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쪽이 더 살 길에 가까웠다. 무리해서 나아가다 줄이 끊기는 것보다 짧게 멈추고 사람을 다시 세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합류 지점으로 잡은 움푹한 터는 사방이 완전히 막힌 곳은 아니었으나 접근로가 뚜렷해 경계만 잘 세우면 버티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노혁과 한주명은 바깥으로 나가 억새 사이 길목 두 곳을 골랐고 윤석범은 도윤 지시대로 돌과 마른 가지를 섞어 밟으면 소리가 크게 나는 발판을 만들었다. 임서우는 여진 곁을 지키며 약재와 붕대 쓰는 순서를 다시 익혔고 서연은 말없이 물주머니를 옮기고 천을 적셔 려진 이마에 올렸다.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오늘 밤은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버티는 밤이라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인 얼굴이었다. 도윤은 바깥 경계를 한 바퀴 돌며 어둠이 내려앉는 모양을 먼저 읽었다. 억새밭은 바람이 불 때마다 한쪽으로 눕고 바위 그늘은 생각보다 소리를 멀리 튕겼다. 이런 자리는 적이 다가올 때 발소리보다 숨소리가 먼저 걸릴 때가 있다. 그는 혁에게 뒤쪽 낮은 비탈을 맡기고 주명에게는 오른쪽 접근로를 맡겼다. 석범은 안쪽과 바깥을 오가며 빈틈이 생기면 바로 메우는 자리였다. 도윤 자신은 서연과 려진이 있는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기로 했다. 오늘 밤 이 표행의 가장 약한 곳은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였다. 여진은 발목을 단단히 동여맨 뒤에도 계속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열이 오르자 말수까지 줄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서우에게 약재가 담긴 주머니를 하나씩 짚어주며 다시 설명했다. 피를 먹게 하는 가루, 열을 누르는 환, 숨이 거칠어질 때 씹을 잎, 독 냄새를 맡았을 때 먼저 코를 막고 삼켜야 하는 풀까지. 짧게 넘겼다. 서우는 겁먹은 얼굴로도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고 틀린 이름이 나오면 곧바로 다시 되물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서우가 오늘 하루 사이에 한 번 더 자랐다는 생각을 했다. 길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철이 들게도 만든다. 완전히 어두워진 뒤 처음 이상한 기척이 왔다. 오른쪽 접근로 쪽에서 억새가 한 번 길게 눕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돌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짐승일 수도 있는 소리였지만 주명이 바로 두 번 짧은 신호를 보냈다.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도윤은 안쪽 불씨를 손바닥으로 덮어 더 낮추게 하고 서후와 서연을 바위 안쪽으로 붙게 했다. 석범은 창을 눕혀 소리나는 발판 앞에 서고 혁은 뒤 비탈에서 안쪽으로 한 걸음 더 좁혔다. 숨을 죽이는 사이 이번에는 반대편에서도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다. 한쪽 찔러보고 다른 쪽도 재는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속으로 혀를 눌렀다. 정파 쪽처럼 대놓고 이름을 내미는 방식이 아니었다. 사파 쪽 손. 그 중에서도 밤에 사람 숨을 빼는데 익숙한 무리일 가능성이 컸다. 낮에 길을 확인하고 밤의 대열 상태를 재러 온 자들이라면 지금 노리는 것은 습격보다 확인일 수 있었다. 누가 다쳤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 경계가 어떻게 서는지 그런 것만 알아도 내일 길목을 훨씬 쉽게 짤 수 있다. 도윤은 그래서 먼저 칼을 빼들지 않았다. 튀어나오는 놈을 베는 것보다 안쪽 구성을 끝까지 읽히지 않는 쪽이 더 중요했다. 잠시 뒤 소리나는 발판이 한 번 크게 울렸다. 석범 창끝이 바로 앞으로 나가며 어둠을 찍었고 짧은 욕설과 함께 사람 그림자 하나가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뒤 비탈 쪽에서 혁의 칼이 한 번 튕기는 소리가 났다. 둘이었다. 더 들어오지는 않고 양쪽에서 간만 보는 식이었다. 주명이 낮게
던지는 것 조심하라고 외친 직후 작은 흙덩이 2개가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독단지처럼 깨지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수상했다. 여진이 누운 채로도 즉시 얼굴을 가리라고 낮게 내질렀고 도윤은 서연 앞쪽으로 몸을 틀어 흙덩이 하나를 팔로 막아냈다. 흙은 깨지며 가루를 흩뿌렸고 코끝을 찌르는 쓴 냄새가 번졌다. 강한 독은 아니었다. 다만 눈과 코를 자극해 사람 움직임을 흐트러뜨리는 약재 가루였다. 도윤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려진 사이 빈 공간으로 몸을 더 밀어넣어 바람기를 가리고 석범에게 오른쪽만 쫓지 말고 발판 뒤로 한 걸음 물러서라 지시했다. 적이 원하는 건 경계가 밖으로 길게 늘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틈이 생기면 반대편에서 깊숙이 찌른다. 혁도 같은 판단을 했는지 뒤 비탈에서 더 나가지 않고 칼끝만 어둠에 겨눈 채 자리를 지켰다. 짧은 교란이 끝나자 어둠이 다시 조용해졌다. 벌레 소리마저 잠깐 멎은 듯했다. 도윤은 그 고요가 오히려 더 거슬렸다. 물러난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본 것이다. 안쪽에 닫힌 자가 있고 불씨를 크게 못 쓰고 중심이 바위 안쪽에 있다는 정도는 이미 읽혔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자리 배치를 바꿨다. 서연을 더 깊숙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바위 안쪽 그늘을 비워두고 빈 담요를 둥글게 말아 사람 몸처럼 세웠다. 어둠 속에서 대충 보면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얕은 속임수였다. 서우는 처음엔 뜻을 못 알아듣다가도 금세 따라 움직였다. 여진은 열로 얼굴이 달아올랐는데도 도윤 팔에 묻은 가루를 보고 물과 약초로 빨리 씻어냈다. 그는 괜찮다는 도윤 말도 듣지 않고 눈가가 따갑냐 숨이 거칠어지냐를 짧게 확인했다. 도윤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진의 손이 아직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더 크게 느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대열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밤을 버텨야 했다. 여기서 여진까지 이르면 대열의 무게가 단숨에 달라진다. 1시경쯤 더 지났을 때 이번에는 왼쪽 접글로에서 일부러 큰 소리가 났다. 억새를 거칠게 헤치고 들어오는 발이었다. 석범이 바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말라고 낮게 잘랐다. 미끼였다. 예상대로 거의 동시에 뒤 비탈 아래 그늘에서 그림자 하나가 낮게 파고들었다. 칼날보다 먼저 손이 뻗는 움직임, 사람을 베기보다 낚아채는 움직임이었다. 목표는 안쪽이었다. 도윤은 더 생각할 틈 없이 그 그림자와 서연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다. 칼을 크게 휘두를 거리도 아니어서 그는 칼집재로 상대 팔을 후려치고 어깨로 밀어붙였다. 둔탁한 충돌음이 나고 둘이 함께 바닥에 미끄러졌다. 상대는 예상보다 집요했다. 넘어지면서도 손을 빼지 않고 계속 안쪽을 더듬었다. 도윤은 그 손이 서연 쪽으로 뻗는 방향을 보자 등을 더 낮게 깔았다. 칼끝을 세우는 대신 몸으로 각을 막는 쪽이 빨랐다. 바로 그 틈에 혁이 뒤에서 들어와 상대 손목을 정확히 찍어 흐름을 끊었고 석범 창자루가 옆구리를 밀어내며 거리를 벌렸다. 그림자는 짧은 신음만 남기고 어둠 쪽으로 굴러 도망쳤다.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도윤은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이 밤의 싸움은 잡는 싸움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었다. 충돌이 끝난 뒤 서연은 바위 안쪽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꽉 쥔 채 굳어 있었다. 서우가 다가가려다 멈칫한 사이 도윤이 먼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흙과 억새 조각이 들러붙어 있었고 팔에는 아까 맞은 가루 때문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진이 이를 악물고 또다시 상처를 보려 하자 도윤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금 순간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보았을 것이다. 누가 이 표행의 중심 앞에 서는지, 그리고 왜 이 길에서 표사가 칼보다 먼저 몸을 쓰는지. 밤은 그 뒤로 길게 조용했다. 적이 완전히 물러난 것인지 이미 볼 것을 보고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더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 숨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혁과 주명은 경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석범은 창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서우는 서연 옆에 물주머니를 두고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의 규칙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 밤은 누구도 말로 정리할 수 없는 밤이었다. 도윤은 다시 입구 쪽에 앉아 어둠을 보았다. 등에 묻은 흙이 서늘하게 식어갔고 팔의 따가움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방금 전 몸을 던진 순간을 길게 떠올리지 않았다. 그런 선택은 표사에게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길 위에서 너무 늦게 생각하면 끝나는 종류의 일이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제 적들도 알았을 것이다. 이 표행은 말 몇 마디나 협박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향해 손이 들어오면 도윤이 먼저 등을 세운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은 내일 길을 더 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오늘 밤 아이 앞을 막아선 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표행은 그 등 하나를 버팀목 삼아 간신히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있었다. 길은 끊겼지만 표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을 막아선 등 하나가 쓰러지지 않는 한 이 대열은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마지막 표행 제3부 피로 남은 표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